토론을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세 분의 이제부터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진호 선생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꼭 그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시 2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자의 권한으로 원래 5시 40분에 끝내기로 되어 있는 5시 5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10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뭐든지 제가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없어서 그냥 급하게 원고를 쓰다 보니까 오늘 거의 3시가 다 돼서 원고로 토론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못 갖고 계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리처드 로티가 60년대에 언어적 전환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의도하신 건지 모르지만 이 심포지엄을 디자인한 분들은 심포지엄 제목에 마음적 전환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저는 이제 괜히 혼자 유의미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뭐 그 이론적 함의가 형성 중에 있는 정동 이론이나 또 인지과학적 마음 이론이 그런 변화에 어떤 선두에 있다라는 생각을 연관시켰는데, 마침 이남희 선생님이 인지과학적인 마음 이론에 기반을 두고 보수의 마음 읽기를 시도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제 보수의 마음 읽기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제 이남희 선생님이 그레고리 베이트슨을 이제 베이트슨의 이론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너무 올드한 학자여서 조금 더 최근의 논의가 바탕이 되었으면 더 깊은 해석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뭐 얘기할 게 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개신교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들이 이제 사실 불충분한 정보나 이제 약간 오류도 있는 해석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원고를 썼는데, 그 내용들을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마음 이론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태극기 집회에 관한 얘기인데, 제 생각엔 너무 조금만 다루셨어요. 아예 이 글을 전체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셨으면 더 풍부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뭐 제게 주어진 시간에 그 얘기만 좀 코멘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글에서도 소개되고 있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되게 4범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고 가장 인상 깊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상처받은 노년의 남성들인데요. 그들이 굉장히 강한 반공적 보수주의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그 반공적 보수 언어가 혐오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들을 언어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되게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개혁적 정권에 대한 반대를 강력하게 했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도 강력히 했고, 젠더 운동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이들의 어떤 정치적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때 읽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언어적 의견 차원과 정치행위적 차원으로 이 상처받은 노년의 그 태극기 집회 참여한 이들의 반공을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데 충분할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마음 이론이 이들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남성 노인을 이남희 선생님도 얘기하고 있듯이 상처받은 남성 엘리트에 대한 이제 종교사학적 연구를 소개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종교학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이 분석에 유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은 남성 엘리트의 행동과 상처받은 남성의 행동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 마음이론은 인지과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근거가 가능한지가 제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남성 노인들은 이제 이를테면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이제 보이는 사람들 중에 치매 환자가 있고 또 조현증 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 모두 언어장애라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들의 행동 특징 중에 하나가 제3자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인지과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기가 상처받은 감정을 다른 방식,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표현하는데 실패하고 다른 방식의 제3자에 대한 증오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점은 일종의 이제 언어장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인지과학적인 논의를 사회인지 이론과 연관으로 이제 번안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사회인지 이론 얘기하는 인지과학자들 간의 확대된 마음 논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그런 논의는 이제 인지 과학적인 연구를 사회인지 이론으로 해석하는데 그 유용한 이론적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공적 보수주의가 증오와 적대로 표현되는 것과 그들의 상처받은 남성 노인이라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읽어내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베이트슨의 글을 보면서 갖는 의문은 베이트슨은 이제 이남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개체의 마음과 확대된 환경으로서의 이제 환경 간의 연관성을 얘기하는데 그 연관성이 되게 모호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어떤 연관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에 대한 이슬람의 사이버네틱스 전문가가 있는데 그런 논의를 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과학자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제 그 과학자는 이분이 이제 그런 논의를 했던 것이 60, 70년대인데 그 시대에 그런 그 임상적 연구들이 있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베이트슨의 논의는 환경과 개체 간의 마음의 이제 연관성을 얘기하지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분석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이남희 선생님도 상처받은 남성 노인이 왜 그것을 혐오와 결합된 반공주의 언어로 표출하고 특정한 뭐 성소수자나 젠더나 배역적 조건에 대한 반대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런 것에 관한 분석을 그냥 노인 일반의 세대 효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사회, 문화적 분석은 빈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확대된 마음이라는 이제 그 어젠더는 인지과학적 어젠더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남성 노인들의 상처받은 행동과 보수 그들의 혐오와 결합된 반공적 보수주의의 연관성을 마음 연구를 통해서 읽어내는 것이 용이한데 그런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키면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진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극기 부대 중에 상처받은 노인들의 반동도 많지만 그 최고의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도 많이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정말 과거에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자기 처지가 조금 뭐
좀 초라하다고 그래요. 상처받았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우리나라 탑 클래스의 그 여러 의미의 탑 클래스의 계급이 그 태극기 부대에 참여해서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저건 무슨 현상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도저히 글쎄 표현되지 않는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 상처 받는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참석하는 걸 보고 참 기이하다, 저는 정말 기이하다 그런 제 지인 중에도 있습니다. 몇 사람 아주 저보다 10배는 더 귀족인데 여하튼 태극기 부대에 나서 매주 그 과거에 활동을 하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하여간 김 선생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대 강인화 선생님께서 이 토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 조교수로 있는 강인하라고 합니다. 네. 그 토론문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월요일 오전에 제가 그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자료집에 지금 실려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김혜리 선생님 토론을 맡았는데요. 토론문을 읽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한리 선생님이 혐오 정돈과 분단된 마음 정치학이라고 하는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선생님의 발표문 내용은 한국 사회 문제와 사회 구조에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연구 관심이 주어지기 시작한 감정의 문제에 착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정을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구조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한국 사회의 감정 구조를 분단된 마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분단된 마음이라는 것은 분단을 지속시키는 감정 구조를 나타낸다고 저자는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용어가 이제 저자 개인의 고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남북한 마음 통합 연구단에서 출간한 그리고 이 해당 연구 사업단에서 제시한 그 키워드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리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이 분단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남북 접경지대나 혹은 탈북자 문제 등과 연결된 남과 북의 직간접적인 갈등 사안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감정 구조의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감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혐오이고요. 혐오 정동이고 이것은 젠더, 섹슈얼리티에 기대어서 작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저자가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혐오 연구의 차원과 분단 연구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에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그 연구의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별도로 또 구체적인 분석의 차원에 있어서는 약간의 질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분단된 마음과 혐오 정동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자는 혐오와 분단된 마음의 적대감이 유사한 원리를 공유한다고 서술하고 있고 혐오가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우리의 동질성, 순수성에 기초한 정체성의 형성과 그들을 향한 적대와 혐오를 양산하고 있고 이러한 혐오에 기초한 분단된 마음을 수행하는 주체를 생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단된 마음은 혐오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분단이 안보로 번역되어 소비된다는 것, 그리고 혐오의 대상을 종북이라거나 빨갱이 등과 같은 국가안보의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바라보도록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혐오의 대상을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낙인 지우고 배제하는 것에 더해서 절멸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의 원리가 혐오를 강화하는 일방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분단과 혐오의 관계에 있어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역동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분단된 마음과 혐오의 관계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맥락화, 개념의 정교화 그리고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논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 대상에 있어서 이제 분단된 마음과 혐오 정동이 교착 착종대로 되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 바로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는 그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과 그리고 동성애 혐오 담론에서 드러난 빨갱이 담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빨갱이 담론을 분석하면서 빨갱이라고 하는 명명, 그리고 종북 게이라고 하는 명명, 그리고 종북 페미니스트라고 그걸 줄인 종북 페미가 대표적인 혐오 발화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저는 조금 그 빨갱이라고 하는 그 발화 혹은 그 혐오 발화라고 하는 것과 종북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어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갱이가 종북과 같은 의미일지 그리고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언설이 가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게이라는 그 어떠한 명명과 종북 페미라고 하는 낙인 혐오가 인권과 평등에 대한 사유를 멈춘 반지성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단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반지성주의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또 질문도 제기된다고 봅니다. 이 글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를 같은 시간성을 가진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이 결들을 면밀히 다르게 맥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이후 본격 언설화되기 시작한 이 종북이라고 하는 명명은 2013년에 최고 기사 수를 정점으로 해서 저자가 서술한 것처럼 2018년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비카인즈를 통해서 찾아본 결과 종북을 키워드로 한 기사는 이후에 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과 최근 2021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국면에서 이 키워드가 등장했다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면 그러니까 종북 혹은 빨갱이랑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저자가 그것의 사이클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혐오 정동 혹은 혐오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혐오와 관련된 그 사이클이 혹시라도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근의 혐오 정동 강화와 분단된 마음의 작동이라는 것은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혐오와 분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과 맥락에서 이 분단된 마음과 혐오 정동이 등장하고 강화되는지 둘의 관계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혐오, 분단된 마음이 젠더 섹슈얼리티에 기초하여서 작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글에서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종북 페미, 종북 게이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종북이라고 하는 그 자체 또는 분단된 마음 그 자체가 젠더 섹슈얼리티에 기초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후의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까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한대 이경목 교수님이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묵입니다. 토론문을 제가 준비는 했는데 안 갖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이주 이후에 또 다른 이주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남한 안에서의 이동이라고 하는 걸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의 경험을 어떤 때는 커넥트, 잇고 어떤 때는 끊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한 점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탈북자 연구를 확장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밝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 글을 탈북 어민이라고
이라는 적소, 니치의 탄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저자가 쓴 여러 문장 중에 저한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은 현재 속초 지역의 어업 종사자들이 거의 탈북자들로 바뀌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현상을 그 젠더화된 에스닉 노동 틈새라고 썼는데 여기서 니치를 틈새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치를 틈새라고 번역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의미가 좀 중첩되긴 합니다만, 이게 생태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건 적소죠.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 있는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의 적응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적소라는 말을 쓰는데요. 결국은 이 말은 그 속초 지역 어업 종사자들이 거의 탈북자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탈북자가 남한에 적응한다 이게 아니라 탈북자가 남한의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 이주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이런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뉴욕의 택시 운전사들이 방글라데시 출신이라든지,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뉴욕 맨하탄이 아시다시피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뭐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예는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네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인도 사람 별로 안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다 인도 식당을 엽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비슷해. 그러니까 네팔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뭐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직종에 특정한 에스닉 그룹이나 어떤 동양 출신들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례가 지금 탈북 어민의 장소 만들기라면 그 질문은 탈북 어민들이 능동적 주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언술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저자께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촌계와 수협이 외지인에게 개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초 지역 혹은 고성에서는 그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땅값이 싼 휴전선 부근에서 그 전에는 군사시설 보유구역이었기 때문에 탈북자가 일종의 빈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이 최성경 선생님께서는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간이 역설적으로 분단의 선을 산물인 탈북자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라고 추상 수준을 확 높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사실 멋있는 문장인데, 근데 이렇게 위로 도약하기 이전에 사실상은 이 적소, 그러니까 생태적인 상상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전통적 생태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에콜로지컬 날리지라고 하는 논의들이 최근에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배를 타고 가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물고기를 언제 잡으러 가느냐, 그리고 얼만큼 나가야 되느냐, 어떤 배를 가지고는 그 바다에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없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채워주면,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바다라고만 이렇게 다루면 육지가 아닌 곳이라고 하는 그런 큰 범주밖에 지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 주목하는 것이 제가 주목한 이런 어떤 생태적인 적소라고 하는 부분, 그 지점에서 탈북자들이 탈북 어민이 될 수 있는, 남한에서의 탈북 어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분과 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도입부에서 제 질문은 탈북자를 이주민 일반이라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트랜스 내셔널리즘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뭐 여기에 존재하기도 하고 저기에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트랜스 내셔널리즘에서는 거의 그 명제,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는 명제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해서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한다, 북한에도 존재하고 남한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진술을 쓸 수 있느냐, 혹은 이것이 가능한 조건은 또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발표 중에 앞부분에 이미 언급하셨습니다만
탈북민에서 탈북 어민으로의 초점을 좁힌 것은 전 뭐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북 어민 안에 지금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어업을 했던 사람과 북한에서 잠시 아르바이트처럼 그 바다에서 일했던 사람과 그다음에 사실 북한에서는 어업을 안 했는데 남한에 와서 바닷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세 개의 범주를 저는 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주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탈북민이 선택하는 바닷일이라고 하는 초점을 놓고 그 초점에 원래 북한에서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약간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경험은 없었지만 그 연결망에 의해서 끌려 들어간 사람을 묶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체, 행위자의 북한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은 이 논의 안에서 이 사례 안에 A, B, C, D, E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사례는 A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B, C, D가 다 의미가 없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정책적 재현 부분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빼겠습니다. 저자가 이제 맨 마지막에도 발표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신자유주의 사회에 탈북민의 자리가 없다고 해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탈북민을 수동적인 집단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다시 위치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각각 개인이 보유한 북한에서의 교육이나 노동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남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 제안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남한에서 탈북민 정책을 할 때 북한에서 했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혹은 그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에게 그 당시 지금 여기 사례 안에서도 탈북한 직후에 지금 이런 재이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죠. 그렇다면 정책적 결정에서 이걸 선택지를 많이 늘려주는 것은 언제 줘야 된다는 건가? 처음에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그 선택지는 몇 개를 줘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주 이전과 이후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그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남한 정부 혹은 국가라는 게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사실은 이 정책적인 완벽하게 더 세밀화된 보살핌, 케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한도 끝도 없이 확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적 제언은 어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 닫힐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마지막 이건 좀 작은 질문입니다. 젠더화된 에스닉 노동의 틈새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여기서 이주자의 가족이 더 가부장적이 된다거나 어업에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의 구분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언급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젠더화된 에스닉 노동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존에 같이 강화되거나 그대로 확인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교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쭉 살아왔던 중년 남성이 가지는 가부장적 이미지보다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남성이 마치 냉동인간처럼 30년 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성경 선생님께서 이 사례를 관찰하시면서 이 젠더화된 에스닉 노동의 틈새라고 부름직한 그런 사례를 어떤 걸 발견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그 논문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 발표자의 답변 시간을 감안 안 하고 5시 50분에 끝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좀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래도 뭐 10분 차인데 딱 부러지게 6시에 끝내는 걸로 하고 2분에서 3분 정도씩 각각 뭐 더 짧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역순으로 최선경 박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혜리 선생님, 우리 이남희 선생님 이렇게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먼저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나누자면 사실 그 개념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한국 사회는 그 냉전 맥락에서 북한적 성격을 탈북자가 단절하고 한국 사회에 잘 뿌리내려야 된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너무 강해서 북한스러움이 유지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 탈북자들의 그런 북한 경험이 뭐 일경험이든 어떤 문화적 실천이든 어떤 부분 연결이 돼 있고 어떤 부분 단절이 돼 있을 텐데 연결된 부분은 왜 연결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왜 단절이 돼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충분한 사례를 아직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 중이기도 한데 후속 인터뷰에서 좀 더 많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재현 측면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물론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그 재현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자. 그러니까 복합적인 욕망과 요구를 가진 주체로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탈북자들 한 덩어리가 아니라 좀 세분화돼서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젠더된 에스닉 노동 틈새는 그 필리핀 어민 연구에서 그 사실 그 위주로 해서 이제 인종화되고 계층적으로 취약한 그런 부분을 바다의 고된 일과 이제 아버지 노릇, 이제 가장 노릇, 이제 그런 부분을 내 남성성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그런 취약성 극복을 한다. 그런 연구가 있는데 사실 제가 A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남성 세대주라는 그런 되게 신념이 강하셨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다에서 바다 노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성성이 구축되고 있다. 여기 서술에서는 제가 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추후에 좀 더 보충하고 또 인터뷰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더 제가 깊게 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혐오와 분단된 마음은 매우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작동을 하면서 또 어떤 지점에서는 서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혐오에서 좀 출발을 해서요. 혐오 표현에서 분단된 마음이라고 하는 70년간의 한국 사회에서 구조화된 이 감정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게 눈에 띄어서 제가 출발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맥락들을 제가 좀 더 밝혀야지 이제 좀 명료하게 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을 오늘 강인하 선생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빨갱이와 종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같다 그러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용되고 또 만나고 또는 또 서로 또 모순되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측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충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맥락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더 제 과제로 좀 가지고 가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진호 선생님 그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언어장애, 인지과학 이런 쪽에 집중을 그 초점을 주면서 제가 글 쓴다는 의식도 사실 못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마 제가 10년 전인가, 2011년에 한국의 보수와 수구를 쓸 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의 날선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색 분자 같이 애매모호하게 했나 됐나라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투쟁의 시기가 있고 이제 좀 다른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이제 광화문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이제 서초동 집회도 그렇고 사실 그게 하나로
그 뭐죠? 뭉뚱그리기는 어렵고 굉장히 그 안에 미세하게 봐야 될 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언어 장애, 그 혐오와 증오의 언어를 사실은 그 보수뿐만 쓴 게 아니라 현재 친정부에 선 분들도 굉장히 요즘 더하게 예를 들어 적폐나 토착외고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고 배제하려는 이런 언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좀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 유교 그 얘기를 보면 그 똥싼 어린이가 있고 오줌 싼 어린이가 있으면요. 똥싼 그 아이는 야단 안 쳐요. 좀 희망이 없고 오줌 싼 그 아이를 야단을 치는데 뭔가 얘는 그 내가 비판을 하면 뭔가 개선해지겠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서초동계 집회의 강한 어떤 그 친문적 경향을 보면서 오히려 그 어떤 장애나 심리적 고통 이게 굉장히 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정희 죽음으로 인한 태극기 부대가 있다면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세월호 여러 가지 슬픔으로 집결된 어떤 40대의 어떤 특이한 정서가 있는 것 같다. 사실 그들을 꼭 진보라고 하고 상대는 보수라고 해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다 같이 상처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좀 미세하게 바라보고 이럴 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처럼 뭐 보수가 압도하는 비대칭적 양국구도 하에서는 빨갱이 담론이나 뭐 종북 담론이 굉장히 뭐 의미를 갖는 측면이 많았었지만 지금 어찌 보면은 보수와 이른바 뭐 진보 진영 간의 세력 판도가 팽팽히 맞서는 뭐 양국구도 내지 역양국구도 역비대칭 양국구도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남희 교수님이 그 적폐 세력 무슨 말하자면 수국골통 맹목적 반공주의 뭐 이 담론의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마치 이 종북 무슨 빨갱이 담론에 대한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정서적 우월성을 갖는 그 암묵적인 전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는가 하는 지금은 굉장히 사회 구조가 달라졌다는 측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이 북한대원대학교 마음연구단의 그 10년의 뭐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 제 친정의 연구단의 연구 결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업적을 냈고 또 새로운 어찌 보면 아직 좀 완전히 다루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남북관계 연구에서 제시를 했는데 실제 정치 현장, 남북관계 현장에서는 전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과 그 연구와 이론 사이에 엄청난 괴리에서 오는 일종의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저는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제가 4.27 1주년 그 판문점 기념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이 같이 4.27을 기념하자고 제안을 수십 번 했는데 북한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판문점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만의 정말 화려한 LED 조명을 쏘면서 잔치를 하는데 제가 그 북쪽을 쳐다봤더니 판문각 안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슨 정적을 넘어서 정멸의 그런 기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북측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남쪽의 일방적인 그 잔치를 보고 있었을까? 전혀 그 북측 사람들의 마음을 그만큼도 정말 누구 옛날에 북에서 오신 어떤 분이 손톱의 때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연구라는 게 정말 이 현실과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할 때 보면 좀 정말 슬퍼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북측은 북측의 언어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최근에 그 갑론을박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히 서로 다르고 남북 사이에서도 우리 외교부 장관 북측의 외무상 여러 관계자들의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합의해놓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소리하고 북쪽도 다른 소리하고 미국 다른 소리하고 이러는데 무슨 뭐가 나누어집니까? 전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마음 나누기를 해서 공통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또 연구상으로는 이게 다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이게 적용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이 학자들이 좀 더 다른 맥락 문제의식으로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드리면서 회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세 분 선생님, 유익한 토론 말씀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정말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의 명석한 정리와 세 분의 깊이 있는 발표 그리고 세 분의 전문적 토론이 돋보인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분단된 장소와 마음의 통합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나눈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감정, 이 열의, 통합과 실천의 정신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남은 대장정의 마무리까지 더욱 정진하여 의미 있는 결과와 마음통합, 사회통합의 실천 방향 제시에 매진할 것입니다. 2021년 북한대학원대학교와 SSK 남북한 마음통합연구센터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